네, 막시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목요일 첫날인데요. 그 세 번째 강연, 인공지능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인공지능과 교육이라는 이 강연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바로 최무영 교수님이신데요.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시고 아마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과학상을 수상한 거의 최정상의 물리학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정상의 물리학자면 강연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 교수님의 그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그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라는 책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 굉장히 쉽게 이 과학들에 대해서 저같이 과학을 1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고 흥미를 끌 수 있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아마 아쉽게도 이 책이 지금은 절판인데 9월에 다시 개정이 되어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아직 그 책이 없으시다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에 교수님 강연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막시즘에서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알파고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도 좀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그 최무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최무영입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이제 강의를 했었고, 작년에 안 했고, 올해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주제가, 이제 여기서 요청했던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의 문제였는데, 사실 2016년에 그쪽으로 이미 강의를 해서, 제가 좀 다른 강의를 좀, 다른 주제를 조금,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그냥 이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조금 바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물리 천문학부에 재직하고 있고, 전공이 이제 이론 물리학인데, 물리학자가 뭐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하겠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지만, 내가 협동 과정에 겸임물이 있어서 인공지능과 관련이 좀 있고, 그리고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도 겸임물이 있어서 뭐 이런 교육 얘기도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도저히 한 시간에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이 항상 계실 테니까 제 강의를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보셨은 분 혹시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잘 들으셨던 분은 이걸 지나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리고 아무래도 이 본론이 지능, 두뇌학습, 그리고 교육, 떠오름 교육의 문제일 것 같아서 이 복잡성, 복잡계와 창의성, 과학과 예술 문제를 가능한 좀 이건 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진행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하여튼 빨리 이렇게 좀 서두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건 사전적 정리죠.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별건 아니고, 뭐 사전에 나온 정의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건 여기에 자연이란 말만 사회로 바꾸면은 곧바로 사회과학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만 사회 바꾸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별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 자연과학 하면은 보통 현대 과학 문명을 되게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 신비로운 자연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를 포함한 인간의 존재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 우주까지 포함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과학의 핵심적인 주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신문화에 훨씬 더 성격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과학기술의 바탕이 돼서 이제 물질 문명을 낳긴 했었지만 우리가 뭐 보통 IT니 NT니 뭐 별의별 T가 요새 다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의 바탕이 돼서 대개 자연과학하면 이런 걸 연상하기 쉽지만 본원적인 자연과학의 원래 출발은 이쪽이 아니라 다분히 정신문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인문학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빌미로 해서. 물론 요새 뭐 자연과학의 부정적 측면이 굉장히 많죠. 핵무기를 비롯해서 환경오염, 뭐 파괴, 뭐 가치의식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과학과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는 면에는 정말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주죠.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회, 한국 사회를 정말 엄청나게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걸 몇 개 적어봤더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줄기세포, 광우병, 천안암, 4대강, 조리독감, 메르스, 핵발전 방사능, 가습기 살균제, 정보 유출, 암호화폐 이런 거 다. 여기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모듈이 다 과학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모듈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문제들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따라서 과학기술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좌우간 현대인의 과학기기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 요새 와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을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것도 자체도 하여튼 분명히 과학과 기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개 학문이 이제 아까 차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문이 워낙 이제 심화되다 보면은, 어떤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학문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기 쉬운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속성이 공개되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합리적인 사고의 틀, 즉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토할 수 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과학을 검토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되신 분은 과학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정상적인 분이라면 다 과학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다. 이해라고 하는 말이 물론 과학의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그런 거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의 서론으로 들어가면은 서론의 본론으로 이제 인간대 기계, 여기 혹시 2016년에 여기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많이 계시면 사실 이거는 그대로 중복이니까 다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이 바둑 2010년이죠. 바둑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 그러니까 즉 인간과 기계가 이제 싸워서, 결과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겼죠. 그래서 알파고가 현재 세계 바둑 1위인 거 아시죠?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랭킹이 1위입니다. 알파고가. 그래서 기계의 승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가 원래 인간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성능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뭘 잘 만드는 사람도 공작기를 당할 수가 없고, 아무리 빨리 뛰는 사람도 자동차를 당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암산을 잘하는 사람도 계산기를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기계가 인간보다 월등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럼 이게 놀랄 리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기계가 인간보다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신비로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그동안 여겨진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무슨 기운이 어떻고, 기풍이 어떻고, 심지어 입신의 경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바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바둑이라고 하는 건 감히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가 이기는 바람에 이제 충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이제 서양적인 거고, 기계는 바둑은 동양적인 거라서 이게 서양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은 가끔,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 가끔 보시죠? 물음표가 된, 그러니까 제목이 물음표로 주어진 그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 대개 답은 뭡니까? 물음표에 대한 답이, 이제 예냐 아니오 중에 어떤 거죠, 대개? 대개 다 아니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배터리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말을 하면 유명해지는 거죠. 이름이 남으면서. 물리학에서는 힌클리프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이 기계의 승리냐고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그럼 이걸 배터리치 법칙으로 적용하면 답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배터리치 법칙은 참인가?
혹시 논리학을 조금만 아신 분 계시면 이게 유명한 이른바 러셀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러셀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틀렸고 모순이고 아니다라고 해도 모순이 됩니다. 하여튼 사실은. 어쨌든 뭐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이거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거짓말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바둑이 알파고가 이기는 바람에 전 바둑의 신비주의가 좀 약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파고가 실제로 구단이 됐고 이필의 경제에 들어선 거 아시죠? 세계 공인을 돼서. 알파고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 생각은 사실 프로기사나 뭐 프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는 좀 별로 이렇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옥 훈련을 받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라고 바둑만 두거나 죽어라고 운동 연습만 해서 그래서 된다고 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바둑이라든가 뭐 운동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놀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사실 놀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이게 지옥 훈련을 받게 돼서 직업이 되면 이게 전 즐거울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여튼 뭐 운동을 하고 뭐 요새 뭐 월드컵을 많이 했었지만 월드컵에 뛰는 선수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튼 그렇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건 사람 대 기계, 인간 대 기계가 아니라 저는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바둑 기술자하고 전산 기술자가 겨뤄서 전산 기술자가 이긴 거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연산입니다. 연산. 계산하는 거죠. 연산인데 사실은 영상인식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컴퓨터도 지금 조금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 얼굴을 보면 알아서 이제 딱 켜지는데 되게 영상인식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둑이 사실 영상인식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둑, 그러니까 기계가 알파고가 뭐 이긴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원리적으로는 쉬운 문제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복잡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왜 제가 생뚱맞게 인공지능과 교육을 얘기하는데 왜 복잡성, 복잡계를 갖다 붙이냐는 이유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성과 복잡계라는 게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만 아니라 자연지능,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 인간의 지능, 이런 지능도 바로 복잡성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복잡성, 복잡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건 하여튼 가능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는 대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현상의 이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이라는 건 무수히 많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자연현상이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자연현상이고, 뭐 보거나, 물론 이제 해가 뜨고 오늘 같이 아주 덥고, 뭐 겨울엔 춥고 이런 거 다 자연현상이죠. 밤에 별이 뭐 뜨고 이런 거 다. 그러한 자연현상들이 왜 생겨나는가 하면은, 그 자연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뒤에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를 물리학에서는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질. 따라서 모든 자연현상은 결국은 물질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바로 유물론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유물론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유물론에 입각해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상을, 자연상이 뭐 무수히 많은데,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선체운동 같은 건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해성이 오고 이런 건 다 질서정연하는데, 또 어떤 현상은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뭔가 마구잡이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날씨라는 게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이거는 무질서하고 마구잡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성의 운동은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를 들면 해성이 언제 돌아오는가, 혹은 일식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가 전혀 오차가 없이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뭐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 거는 뭐 100년 후는커녕 1년 후도커녕 일주일 후도 잘 예측을 못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날씨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뭔가 무질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복잡한 게 뭐냐고 하면 되게 무질서한 복잡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완전히 질서정연한 거나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질서한 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다는 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아주 쉽게 기술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럼 복잡한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많은 자연현상이 완전히 질서 정연하지도 않고 무질서하지도 않아서 그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경계에 있는 경우가 바로 뭐냐 우리가 보통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예 하나가 여기 학생분들이 많죠. 뭐 일반인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나요? 없다는 얘기겠죠. 뭐 웃으시는 게 아마 없겠죠. 물론 뭐 그 전날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아침까지 술이 안 깼으면 모르지만 보통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집과 학교나 직장 사이가 완벽하게 질서 정연하면 어떨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길이 다 똑같고 다음 예를 들어서 뭐 바둑판 모양은 다 똑같고 건물도 다 똑같고 바둑판 모양 전부 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길을 잃기 쉬울 겁니다. 당연히. 반면에 완벽하게 무질서하다는 건 뭐 여기저기 다 뒤죽박죽으로 뭐 그야말로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쓰레기 더미처럼 모든 게 다 엉망으로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역시 길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집과 학교나 직장 사이가 완벽하게 질서정연하지 않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뒤죽박죽으로 무질서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하게 질서와 무질서가 좀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쯤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말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복잡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좀 변화의 여지가 많다 그런 뜻이죠. 복잡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래서 이 복잡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이나 어떤 그 대상의 어떤 단계마다 뭐 새로운 상세함과 다양성이 있고 전체가 부분에 있고 부분이 전체가 있다는 뭔가 마치 선문답 같은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복잡성을 보이는 어떤 대상이면 일반적으로 많은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그 요소가 적절하게 자율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 그러나 다 제각금 제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상호 참여를 통해서 전체의 결맞음을 이뤄낸다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성의 핵심 그 요소인데, 핵심적인 그 특성인데, 이게 사실 사현상에도 저는 극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서남 해안의 이제 해안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바다하고 육지가 있는데, 여기 반도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를 이게 크게 확대해보면 반도가 아주 커졌고, 여기 반도의 한 부분을 또 확대해보면은, 이게 크게 확대해보면 여기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 게 크게 보면 이게 호수가 하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호수를 크게 한번 확대해보면 호수가 커졌는데, 호수 안에도 해안선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호수의 해안선 한 부분을, 요 부분을 또 확대해서 크게 보면, 여기 또 복잡하게 해안선이 있는데, 이게 호수인죠, 사실은. 여기 또 조그만 반도가 있어서, 요 부분을 또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반도가 커졌고, 여기 또 요 부분을 또 확대해보니까, 정확히 바로 요 모양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뺑뺑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부분에,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에 있고 부분이 전체가 있다는 그런 선문답이 바로 이런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눈금 불변의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여기에 우리가 축척이, 예를 들면 이 한 눈금이 이게 뭐 100km일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돌아오면 또 10km일 수도 있는 거고, 뭐 1km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만 딱 봐서는 이거의 눈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확대도 똑같은 모양이 생기니까.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복잡성의 하나의 그냥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하나의 예이고, 지나가죠. 다 지나가겠고. 요거는 이제 브로콜리, 로마네스코란 브로콜리 한 종류인데, 브로콜리 잘 드시죠? 요 브로콜리 모양이 조금 다른데, 요거가 더 맛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걸 보시면은, 요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분의 전체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복잡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DNA 구조인데, 이 DNA 구조도, DNA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염색체가 DNA로 이루어져 있고, 염색체 DNA가 똘똘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리고 이래서 자꾸 똘똘말이 계속해서 DNA, 염색체가 되는데, 이 염색체 하나의 길이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 한 1000만 분의 1 미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길이가. 1000만 분의 1, 1000만 1이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100만, 1000만, 한 1000만 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만 분의 혹은 1억 분의 1 미터 정도. 그런데 이 DNA를 전부 다 풀면은 길이가 무려 1.8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1.8미터가 되는 거를 얼마나 감고 또 감고 또 감았으면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1000만분의 1, 1억분의 1m로 줄였으니까 굉장히 똘똘 말고 또 말고 해서 이른바 쪼꼬리 구조라고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해안선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두뇌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하여튼 놀라운 그 흥미로운 복잡성이 보인다는 거. 이건 이제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게 서울의 건축물 분포입니다. 이게 서울시 지도인데, 여기 빛깔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게 까맣게 한 게 많지 않지만 까맣게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한 거는 빨간 부분은 뭐냐면 주거지, 주택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터하고 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빨간 게.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일하는 지역과 일터와 그 다음에 노는 놀터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놀터와 집터, 그러니까 쉼터가 같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파랗게 된 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서울시의 분포인데, 건축물의 분포입니다. 건축물의 분포. 여기. 네? 대충 대충 말해서 좀 복잡하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게 절대로 그러나 마구잡이로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질서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질서정연하지 않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를 사실은. 그건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잡성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커다란 변이성을 말하는데 이 변이성, 이런 복잡성이 왜 생겨나는가 하는 거는 이건 바로 떠오름이라는 현상으로 영어로는 emergence라고 하는데 한자말로 창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저는 저는 우리말을 좋아해서 떠오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떠오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고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이고 중복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런 건 다 질서정연한 거죠. 이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환경과 굉장히 교류를 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응답할 수가 있고 복잡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그리고 복잡성을 보이는 대상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구성원들 개개 요소에 복잡성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그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대상을 만들 때 곧 그 많은 구성원들의 특별한 짜임새에 바로 복잡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구성요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는 비교적 자유롭고 자율성이 있는데 그러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한 참여를 통해서 전체 결과물을 이뤄낸다는 거. 이것이 복잡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복잡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데 그 대상의 상호작용 때문에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 복잡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성질이 전체의 각 구성원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구성원 전체 모임, 즉 집단의 성질로서 복잡성이 떠오르게 되는, 없었던 게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복잡성에 떠오르는 보이는 게. 이런 복잡계 굉장히 많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복잡계가 21세기에는 전통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특히 생명과 사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규범이 지금 되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짠 변이성은 지나가죠. 그리고 요새 말하는 혹시 빅데이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빅데이터하고 물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복잡계를 보이려고 하면, 이런 복잡 보이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재료 하나가 쩔쩔매미라고 하는 건데, frustration. 혹시 쩔쩔매미라는 거 제가 언젠가 제가 여러 개 강의를 했을 텐데 혹시 들어보셨으면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삼각관계 혹시 이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마음이 급해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잠깐 말씀드리죠. 이 쩔쩔매미라는 게 뭐냐면 삼각관계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렸는데 꼭지점에 한 사람씩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학교를 예를 들면은 이제 요새 CC라고 부르나요? 캠퍼스 커플. 저는 우리말로 교정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교정짝. 이 교정짝을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남학생이 하나 있고, 잘생긴 남학생이 하나 있고 아주 잘생긴 역시 여학생이 두 사람이 있어서 이제 삼각관계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게 문제인데 방법이 자 여기 남학생하고 이 여학생하고 짝을 맺고 이 여학생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게 한 가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요 관계는 행복하죠.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이 관계도 행복합니다. 여학생끼리 뭐 서로 안 좋으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행복한데 요 관계는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이 남학생, 여학생도 사실 좋은데 근데 헤어져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불행한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역시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을 이루고 요 여학생을 이제 왕따를 시키는 게 방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계나 이 관계는 행복하지만 요 관계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셋이 다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행복하고 요 남학생, 여학생도 역시 행복하죠. 그런데 요 관계가 조금 이제 좀 불행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여학생끼리는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그 표현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다 보면 뭐 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으면은 이거는 안정 상태가 딱 하나만 있지가 않은 게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다 조금씩 불안전하게 안정된 거라서 이걸 우리가 보통 준안정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쩔쩔미라고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변이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연극을 보면은 연극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전체 세 사람의 짝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몇 짝이 되느냐 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삼각관계 이룬 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B. 전체 세 사람 짝 수 중에서 삼각관계 짝의 수를 B를 우리가 연극의 긴장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드라마틱 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연극을 보면 연극이 이렇게 되죠.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 연극이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게 긴장도가 별로 없다가 전개를 하면 점점 긴장도 높아지다가 이른바 절정에 이르면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긴장도가 최고가 됐다가 그 다음에 결말, 파국이 되면서 긴장도가 갑자기 딱 해소되는. 그러면 관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때? 여기 때 보면 점자 조마조마하다가 전개하면서 절정이 이르러서 관객의 긴장이 최고가 됐다가 갑자기 이 텐션, 긴장도가 풀어지니까 쩔쩔매매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이 관객이 보고서 완전히 아주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제 관객이 연극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쩔쩔매매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바빠갖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답을 하셔야지 지나가는데 네. 대개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 여학생 한 분이 참 안 됐지만 좀 지구를 떠나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여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쩔점이 없어지만 여학생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거를 비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극.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정에 잘생긴 남학생 하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또 여러 분 계시는데, 잘생긴 남학생이. 그러니까 또 다른 남학생이 갑자기 등장해서 요 여학생이 마음이 변해서 요 다른 남학생하고 짝을 맺으면은 그러면 전부 다 행복한 거죠, 누구나 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연극을 우리가 희극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예가 셰익스피어의 모든 연극에 희극과 비극이 있다는 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이걸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것이 유명한 그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전혀 아니고 그런 영문학의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는 뭐 셰익스피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텔레비전 틀면 텔레비전 모든 연속곡이 다 이렇게 되죠, 사실. 전부 다 그렇죠, 사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복잡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쩔쩔매미 있으면 일반적으로 복잡성이 생기게 되고 변이성이 커지기 때문에 준안정 상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물질 생명뿐만 아니라 사현상에 의해도 새로운 규범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지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은 복잡계라고 하는 건 보통 무달갱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달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영어가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무달갱이가 되는 거죠. 여기 전체도. 그리고 여기에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생각이 다 똑같으셔갖고 모든 게 다 일치한다고 하면 복잡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말 생각이 막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싸움도 하고 뭐 또 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 그런 것이 많이 쩔쩔매미 얽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집단이 바로 복잡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럴 경우에 바로 떠오름에 의해서 복잡성이 생겨나는 그러한 계가 바로 복잡계라 할 수가 있고 뭐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지나가겠고 아무튼 지나가겠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떠오름의 복인데 촛불 집회 기억하시죠?
다 나가보셨겠죠? 저도 거의 다 나갔는데 참 좀 허망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초프집에 보시면은 이거야말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떠오르는 현상을 생각을 하는데 이 개인 하나하나가 이 구성원 하나가 뭐 엄청나게 100만 이상 200만 100만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집단 거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촛불 집회를 이제 동쪽으로 찍은 건데 이 촛불 집회 때문에 어떤 게 생겨났죠? 이것 때문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촛불 집회 결과가 이 다음에 시간이 바뀌어서 다 아시겠지만 바로 탄핵이 생겨났는데 촛불 집회가 탄핵을 이룰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죠.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적어도 이게 뭐냐면 바로 복잡성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변이성이 이제 커서. 근데 촛불 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를 둘 수는 물론 있겠지만 약간 이제 재미삼아 하면 제 생각에는 판샘틀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죠. 판샘틀. 이거죠. 이것 때문이죠. 근데 판샘틀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아시나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거는 바로 부정입학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 부정입학은 어떻게 된 거냐? 프라임 사업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프라임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탄핵을 이룰 거라고 누가 예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복잡성의 바로 가장 중요한 속성인 거죠. 특성인 거죠. 바로 이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왜냐? 변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동력학적이라는 게 복잡기의 핵심인데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촛불 집회가. 근데 또 복잡기의 핵심이 제가 이제 지나갔지만 그냥 바빠서 지나갔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환경과 닫혀놓고 있으면 복잡기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환경에 열려 있어서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이거죠. 복잡기에 이런 탄핵을 촛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세월호,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그다음에 정말 고고도 지역방어하면 뭔지 잘 모르시나요? 꼭 영어로 해야지 아시나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 그다음에 광우병, 여중생 압사 기억하시나요? 오래됐지만. 그다음에 6월 항쟁, 정말 여기 6월 항쟁에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많은 분들은 6월 항쟁, 그다음에 광주 항쟁까지 이것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사현상에서 복잡계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데 이 물리학에서 나오는 복잡계가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사현상에도 얼마나 잘 적용되는가 하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복잡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예만 들면은 물질, 생명, 사 이렇게 나눠서 편의상 들면은 물질에는 초전도 유전체, 유리, 우리 여기 보시는 저 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루, 그 다음에 심지어 물, 이런 것들도 복잡계 전형이고, 생명에서는 이제 단백질, DNA, 여러 가지들, 자가포시, 두뇌, 우리의 때맞이, 우리의 염통, 박동이 어떻게 일정한가, 뇌전자도라는 거, 생체주기라든가 등등등. 그 다음에 손뼉 치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끝나면 박수 좀 쳐주실 건가요? 그때 손뼉 치기를 저희 때는 저한테는 그런 거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음악회 혹시 가셔서 들으면 음악회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오래 치잖아요? 왜 오래 치나요? 앵콜 좀 해달라고 오래 치는 거죠. 더 들으려고. 그럴 때 박수의 리듬이 느껴지십니까? 손뼉 치는 리듬이? 묘한 리듬이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맞춰져 갖고 때가 맞춰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 현상들. 근데 우리가 잠자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동작. 제가 보면은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터. 여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자꾸 떨리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떠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런가? 이게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게 바로 복잡기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등등등. 그 다음에 사회현상에서는 교통흡이라든가 교통그물얼개, 여론의 형성, 도시 지형, 아까 보셨지만, 그 다음에 죄세 난제라든가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 주식상과 금융, 이런 것들, 최적화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계의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줄 쳐 있는 게 있고 줄 안 쳐 있는 게 좀 있는데, 줄 쳐 있는 거랑 안 쳐 있는 거의 차이를 짐작하시나요? 제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줄 친 거랑 안 친 거의 차이는, 줄 친 거는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초전도치라든가 무슨 액체, 유리, 가루, 물 이런 거 하고, 단백질이라든가 우리 두뇌라든가 잠자는 거, 혹은 사회에서 교통이라든가 금융,
뭐 이런 문제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가? 그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다양성 가운데 보편성, 이게 바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잡계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중에서 두뇌라고 하는 거하고 이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바로. 뭐 두뇌는 당연하겠죠. 이 최적화 문제가 바로 연산을 어떻게 잘해서 바둑의 발포거가 최적의 그런 그 기보를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이게 최적화 문제입니다. 바로 정확히.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다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빠갖고 다 지나가겠고, 다 지나가겠고, 이거 다 지나가겠고. 요것만 말씀드릴까요? 이게 세계 일주를 제일 똑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 세계 666개의 도시를 남극도 포함하고 있는데 북극도 있고, 가장 똑똑하다는 건 가장 최단 거리로 다리가 아플 테니까 가장 다리가 안 아프게 한 바퀴 도는 방법이 요거니까 그 학생분들은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세계 일주 할 때 이렇게 딱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독일 여행을 한 방법입니다. 독일의 15,000개 마을을 가장 다리가 안 아프게 도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정확하게 풀었던 가장 커다란 이 문제인데, 이걸 푸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그 슈퍼컴퓨터의 CPU를 한 30개 정도 이용해서 한 2년 정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바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바둑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풀기가 사실은. 그래서 알파고가 성취한 게 굉장히 놀라웠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원리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 어렵냐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지나갔지만 이게 바로 복잡성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바둑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건축물 분포인데 뭐 이게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뭐 이상한 걸 막 하다 보면은 물리학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 물리학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고 이게 실제 데이터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의 결과인데 둘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잘 맞습니까? 아니면 잘 안 맞습니까? 이게 실제, 이거는 이론. 잘 맞나요? 잘 안 맞나요? 네. 여기서 이거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인생관이 다른 거죠. 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뭐 제가 했으니까 이런 거 보셔야 다 잘 맞죠. 이런 끄트머리 이런 것들 보면 이런데 다 잘 맞는데 안 맞는다고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여기거든요. 이거 여기가 안 맞죠. 여기가 어딜까요? 네? 용산은 여기죠. 네? 아니죠. 은평구는 여기죠. 종로입니다. 종로군데 이게 왜 안 맞을까요? 이거는 바로 여기가 정말로 서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양이었죠. 한양성. 이게 한양성의 핵심적인 지역이고 이거는 역사가 워낙 오래돼서 역사적인 이유로 현재 그것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은 것들을 현재 상호작용을 다 해서 이렇게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요건 특별하게 남아있는 거죠. 옛날 그게. 그러니까 요건 좀 예외고 요것만 제외하면 꽤 잘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뭐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전철 건물에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다 티머니 카드라는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전부 다 이걸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모든 승객들이 티머니를 이렇게 찍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찍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역에서 타서 어디서 갈아타서 어디서 내렸다는 게 완벽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그런 자료가 완벽하게 되게 엄청난 빅데이터인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승기의 흐름을 다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지하철 노선이고, 이게 시간입니다. 아침 새벽. 이거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요런 게 움직임이 여기 승객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호선이죠. 아시다시피. 이게 승객이 많이 다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다니고, 7시 이제 출근 시간 되니까, 여기 빨갛게 된 건 여기 승객이 많이 내린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9시가 되니까 여기 많이 내렸죠, 아주. 많이 내려서 여기 어디냐? 아시겠죠? 여기 어딜까요? 여의도. 여기는 종각시청. 여기도 사람이 많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들이죠, 이거는. 뭐, 노원, 뭐, 이런데, 여기는 신림, 이런 데에서 많이 타고, 부천에서 많이 타고, 여기서 많이 내린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2시, 오후 2시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그때 뭐 늦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퇴근을 해야 되겠죠. 옆에 있으면 빨리 돌릴 텐데, 옆에 있잖아, 그러네요. 자, 이제 6시가 되면 퇴근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많이 움직이죠, 이제 막. 이게 많이 움직입니다. 4호선, 2호선, 뭐, 1호선 많이 움직이면서, 여기 보면 점점 없어지죠. 여의도의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여기도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 10시가 돼가죠. 9시 반, 10시가 돼가는데, 여의도는 다 없어졌고, 종각시청도 다 없어졌는데, 여기는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강남에는. 지금 12시가 밤 12시인데 그냥 남아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지하철 안 탄 겁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게 지나가죠. 지나가고, 그래서 다 지나가겠고, 이걸 복잡계를, 이것이 놀라운 이제 복잡성을 보이는데, 그걸 분석한 겁니다.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또 복잡성을 잘 보인다는 거, 복잡계를 보시죠.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그건데, 이건 아침에 어디서 많이 떠나냐 합니다. 많이 떠나는데, 이런데 부천 이런 데랑 신림동하고, 뭐 여기 노원 이런 데서 많이 떠나는 거죠. 아침 어디서 많이 떠나냐는 거고, 이거는 저녁에 어디로 많이 돌아가냐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떠나는 데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가 많죠. 이게 많이 가는데 이상한 거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서 뭐 거의 아무도 안 왔는데 저녁에 다 글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아침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저녁에 다 글로 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그렇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여기는 어딜까요? 네, 홍대. 여기는 어딜까요? 해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요거는 건대. 네.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개미와 배짱이 우화 다 아시죠? 이소우화. 근데 배짱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는지? 배짱이가 영어로는 개미는 앤트죠, 앤트. 배짱이는 grasshopper입니다. grasshopper. 그건 왜냐하면 풀에서 뛴다는 뜻이죠. grasshopper.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에서 뛰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뛰니까, 메트로에서 뛰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메트로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엔트와 개미와 메트로퍼, 엔터 메트로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보시다시피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거기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메트로퍼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 승객을 조사해보면 이제 개미가 있고 메트로퍼,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이제 바로 퇴근을 집으로 하는 분이 개미고, 퇴근을 그 다음에 저런 데로 하는 분이 이제 배짱인데, 개미와 배짱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퀴즈. 2대1이요? 그러니까 100으로 하면 몇 대 몇일까요? 10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대1 하면 1대1이라면 5대5라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일까요? 8대2. 뭐가 8이요? 개미가 8, 배짱이가 2.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은 2대8 혹시? 이거를 제가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로 확 나뉘는데 하나는 8대2, 하나는 2대8.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속한 데를 많게 해요, 항상. 그건 틀림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답이 얼마인가 하는 건 말씀 안 드리겠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시간이 되면. 자, 이거는 이제 그거를 잘 분석한 건데, 이제 승계의 흐름을. 아무튼 이것을, 요런 분포가 굉장히 묘한 분포인데, 뭐, 공식용으로는 로그, 정규 분포, 혹은 뭐, 웨이브 분포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묘한 그 복잡계 분포인데, 이런 것들도 이론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뭐, 어쨌든, 복잡계를. 이건 이제 트위터 문제인데,
정보 공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네, 지적임이잖아요. 트윗이라는 게. 예,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오래됐지만 그때 세 후보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2011년 굉장히 오래전인데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뿐만 아니라 베일도 후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다 모르시겠지만 이게 두 분의 뭐 결과를 보면은 뭐 하여튼 이거를 트위팅한 걸 이제 자료 분석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해갖고 잘 이론적 예측을 해보면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그 결과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잘 맞는데 이론적인 계산하고 실제하고 여기 하나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이게 2011년에 굉장히 옛날인데 이거는 이제 박원순 데이터하고 이거는 나경원 데이터인데 다 잘 맞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주 크게 안 맞는데 이게 뭘까요? 뭐 혹시 2011년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워낙 어리셨을 테니까. 이거는 저 대통령 선거 때 얘기인데 요번에 아니고 요번에 할 필요가 없죠. 뭐 할 필요가 없었고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 문재인이 516 대 뭐 48로 됐었던 거 이거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뭐 이것도 역시 그 계산하고 예측하고 이제 잘 맞았는데 재밌는 거 하나는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비교하면 한겨레가 훨씬 정확하다는 거 예측이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훨씬 더 엉터리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자 이제부터 정말 진짜 본론인데 지능에 대한 얘기가 자 지능을 잠깐 말씀드리죠. 자 지능이란 무엇인가? 사실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아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대부분이 다 정답이란 건 원래 없는 건데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누구나 일치하는 그런 답이란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여튼 잘 모르지만 아마도 뭔가 여기 썼듯이 뭔가 하여튼 어떤 우리가 지능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뭔가 창조적 능력, 어떤 유사성뿐만 아니라 또 독창적 개념, 그다음 추상화 뭐 이런 걸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유명한 것이 튜링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계의 응답을 인간의 응답과 구분할 수 없으면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예, 튜링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희한한 분인데 뭐 천재죠, 뭐 천재 같은 분이죠, 천재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이 가진 이 휴대전화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인공지능 그런 게 담겨 있죠. 뭐, 예를 들어 아이폰 같으면 시리라는 게 있어서 시리한테 물어보면 답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답을 인간의 응답과 구분할 수 없으면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의 답을 우리가 인간이 한 거랑 구분을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인공지능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어의 방반론이라는 유명한 반론이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제 철학자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중국어 어떤 이제 가려진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중국어를 번역을 하라. 그래서 중국어로 쓴 걸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그걸 번역을 하고 보내줍니다. 바깥으로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인데 다만 그 사람은 아주 표를 갖고 있는 거죠. 아주 표를 갖고 있어서 이런 기호, 중국어도 읽을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호가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 표대로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주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답을 보내주는 것 뿐인데 그러면 그것을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중국어를 이해하고 있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다. 튜링 검사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틀렸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고 여기에 또 재반론이 있고 그게 또 재반론이 있고 그래서 이거 아직 뭐 답이 아직 없는 거죠. 논쟁이 계속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이게 흥미로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도 역시 굉장히 학습 과정에서 지능 작용을 하는 거 아니냐. 갓난애가 지능이 뭐 있느냐 말하자면 계속 학습을 해서 지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과연 이해라는 게 그럼 뭐냐. 이해했다는 게 뭘까요? 과연 이해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중국의 반론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해 못하면서 그냥 한 거다. 그래서 지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해한 건 뭐냐? 그럼 이해했다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냐? 이해한 거랑 못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했다는 것이 뭐냐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학생들 있으면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수학 문제를 죽어라고 풀어서 수능을 잘 봤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해하고 풀었는가?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귀신같이 답을 맞추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똑같은 거죠. 그거 생각하면 사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약자로 AI라고 그러죠. 되게 우리가 강한 의미와 약한 의미 둘로 나눕니다. 스트롱 AI 혹은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약한 의미는 weak AI 약한 거 혹은 이제 스페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나눠서 이건 뭐냐면 이 강한 의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지능이죠. 그러니까 지각을 하고 인식력이 있고 자의식이 있고 자기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약한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 없고 전혀 어떤 주어진 조건 내에서 특정한 문제를 풀을 때 마치 지능인 것처럼 거동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해가 하는지 아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약한 의미라고 말하고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모조리 다 약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젠가 인간을 다 타도하고 인간을 다 노예로 삼고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는 그러려고 하면은 강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의 자의식이. 현재까지 그런 건 전혀 아직은 없으니까 아직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지능이 이제 일단 무엇인가 제가 뭐 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답이란 건 없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지능은 역시 떠오름이라고 하는 거. 복잡계 우리 두뇌라고 하는 복잡계의 떠오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모 에메르겐스라는 걸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떠오름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죠. 뭘 말하는 걸. 이걸 위해서 우리가 떠오름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이거를 이게 정말 본론인데 언제 이게 될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네요. 이 시간지를 볼 때. 뭐 두뇌란 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지능을 생각할 텐데 두뇌라는 게 바로 복잡계 전형이거든요. 두뇌라고 하는 건 신경근물 얼개라 그래서 많은 수의 신경세포, 우리가 영어로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의 집합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의 신경세포가 몇 개쯤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간의 두뇌. 몇 개쯤 있을까요? 인간의 총 세포 개수는 몇 개쯤 되나요? 네? 수십조? 60조? 어떻게 아세요, 근데? 세어봤어요? 근데 인간의 세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고, 하나는 이제 피부의 살갗세포고, 뭐 장기 여러 가지 세포들 다 다르죠. 뭐 인슐린 분비하는 뭐 그런 베타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키드니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개수가 가장 많은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요? 네? 인간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개수가 가장 많은 세포는 어떤 종류겠냐 이거죠. 뇌세포. 그러니까 그게 신경세포죠. 신경세포일 거다. 답은 아니답니다. 뭐가 제일 많으냐? 신경세포는 대개 1000억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 1000억 개 정도. 인간의 세포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냐?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조가 훨씬 넘습니다. 조 단위가 훨씬. 박테리아. 박테리아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뭐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튼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세포끼리 서로 연결이 하나당 다른 세포하고 연결이 상호작용이 한 10,000개 정도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른 10,000개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정보를 저장하고 만회할 수도 있고 뭐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지능도 여기서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 거죠. 떠오름 현상으로서. 자세한 건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흥정 문제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복잡이란 말과 번잡이란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complex와 complicated인데 제가 이 complicated 우리말로 그냥 흔히 복잡에 번역하지만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번역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건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중요한 거 하나 이거죠. 우리 두뇌하고 컴퓨터하고 비교하면 어떤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두뇌하고 컴퓨터의 중요한 차이. 네? 여기 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쭉 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컴퓨터의 경우에 우리가 정보 저장만 생각해보면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할 텐데 하드디스크가 어디가 하나 깨지면은 그 부분에 정보가 딱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저장한 것이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실 두뇌가 어디가 하나 딱 고장나서 어디 하나 딱 잘라낼 수 있거든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뇌수술을 해서. 떼어내면 그 부분에 저장된 정보가 싹 없어질까요? 안 그러죠. 문제가 없습니다. 안 문제가.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이래서 그런 건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같은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드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훌륭하고 그런 거라 하더라도 어디 부품 하나가 조금이라도 하나 잘못되면은 대개 다 전체가 다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어디 나사 하나 빠져도 뭐 자동차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하나 잘못돼도 뭐 두뇌 같은 거 잘못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다 전체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잡과 번잡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인공의 이게 기계라고 하는 건 무지무지 복잡해 보이죠. 그건 번잡한 겁니다. 번잡한 거라서 어디 하나 망가지면 전체 다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인간 같은 이런 정말 복잡계라고 하는 거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적절한 자율성이 있지만 전체에 상호 참여가 있어서 구성원의 일부가 조금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체 기능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죠. 복잡과 번잡에. 그래서 컴퓨터와 두뇌의 차이가 바로 두뇌는 복잡한 거고 컴퓨터는 번잡한 건데, 알파고는 과연 두뇌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알파도 컴퓨터다. 이게 두뇌는 뭐 다 지나가죠. 지나가겠고. 이거는 오징어가 그 신경세포가 굉장히 큽니다. 오징어 등짝에 마른 오징어, 말고 젖은 오징어 보면 이제 속에 이렇게 등 쪽에 붙어서 내장에 긴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그냥 전극을 꽂아갖고 실험을 해보면은 신경세포의 작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신호로 작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이 사람이 밝혔습니다. 허츠킨과 헉슬이라는 두 사람이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아무튼 자 이거는 사람의 이제 두뇌 시각피질에서 신경물월계가 발달하는 모습이고, 이게 갓난아기고, 이게 100일 지난 거고, 이게 2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포들이 있고, 이게 연결된 게 이제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그물월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살이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 번 정도 됐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여기 학생분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여기 한 20세 정도 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다시 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신경세포가 많이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2살이면은 신경물월계가 다 완성이 되죠.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2살이면. 그래서 3살 바로 8까지 간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거긴 3살이고 이건 2살이가 틀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만 2살입니다. 만 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3살하고 정확히 같죠.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시냅스를 만들어지는데, 시냅스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와 연결인데, 이거는 유전자들이,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학생분들 뭐,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게 다 부모님 책임이다. 유전이 그래서 그렇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학습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냅스를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유전자를 유도해서 이거 심지어 유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후성 유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하시는 거죠. 유전이 아니고. 적어도 대학생이면. 뭐 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풀면은,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하는 거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나가겠고. 그래서 알파고가 과연 그러면 인공지능일 것인가?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1920개의 CPU하고 280개의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모두 합해서 2000개가 넘는,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를 2000 몇 대를 쓴 거죠. 사실은 말하면, 대강 얘기해서. 그래서 고속계산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구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건 이게 48개의 TPU를 썼다고 하는데, CPU, GPU는 들어보셨지만 TPU라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이건 Tensor Processing Unit이라 그래서 이건 GPU보다 더 발전한 이거 TPU 하나가 GPU에 예를 들어서 한 수십 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CPU로 따지면 정말로 100개쯤 해당하는 거 아마 될 겁니다. 아마 하나가. 어쨌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고속계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말 요새 막 굉장히 유행해서 이제 돈 벌려면 이쪽을 해야 한다고 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물리학자로서는
네, 아무튼 이거는 프로그래밍 코드로 정의하자는 동작을 실현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 고속 계산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weak, 아까 말했으면 약한 의미긴 하지만 당연히 물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놀랄 게 아닌 게 영상인식이라든가 음성인식 번역한 자동 번역기라든가 스스로 모는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스팸 거르게 우리 맨날 쓰는 저 전자우편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미 기계학습을 해서 바로 인공지능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알파고가 특별한 게 전혀 아닌 거죠. 새로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뭐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알파가 왜 훌륭했나 하는 게 놀라운 것들을 한 건데 3초남수 지도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몬테카르로 탐색이라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이 고속 계산기의 기능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쫓아갈 수 없게 계산을 빨리 해서 어쨌든 그런 건데 다 지나가야 되겠네요. 혹시 요것만 말씀드리죠. 혹시 요새 심층학습 말 들어보셨나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굉장히 그 아주 엄청난 거 이거 뭐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거라고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 뭐 전혀 별게 아니라는 거. 제가 신경공물 얼개, 제가 물리학자지만 신경공물 얼개를 제가 거의 세계에서 굉장히 초창기에 연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원 학생일 때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대해서는. 하여튼 지나가겠고. 놀라운 건 요새 알파고 제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불과 4개의 TPU를 써서 이거는 알파고를 아주 쉽게 격파하는, 알파고를 아주 쉽게 격파했다는 게 유명한 얘기죠.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게. 하여튼 엄청나게 놀랍게 발전한 건 분명합니다. 이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 이건 지나가죠. 3분의식 하는 건데. 다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네, 진짜. 이건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고서, 이게 뭔지 알아맞히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보여주고서, 그러니까 한 100분의 1초 정도 보여주고서, 예를 들어 알아맞히는 거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거는, 기계는 90% 알아맞히는데, 인간은 33% 알아맞히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기계는 100% 알아맞혔는데 인간은 25%밖에 알아맞히지 못한 거고 그런 식인데 그래서 기계가 인간보다 월등할 것 같지만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 그런 건 뭐냐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데? 이건 기계는 하나도 알아맞히지 못하고 0인데 인간은 그래도 20% 알아맞혔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기계는 10%밖에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인간은 70% 알아맞혔고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영상인식 문제인데 인공지능과 인간의 자연지능과 뭐 꼭 기계가 우월하지만은 않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뭐 대체로 기계가 더 우수한 편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나가죠. 영상 분류인데 이 영상 분류하는 건 뭐냐면 영상을 쫙 이렇게 65만 개의 신경세포를 써갖고 분류를 하는 건데 120만 개를 1000가지 분류하는 겁니다. 이런 걸 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야동이라는 걸 아주 기계가 다 분류할 수 있는데 인간이 다 볼 필요 없이 다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다 지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가겠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가 문인식은 대체로 사람보다 정확한 편입니다. 대체로 정확한데 그렇지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실수 절대 안 하는데 그리고 학습자라 다른 새로운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사이 넣기 어떤 이런 거라 이런 거 보여주면 가운데 있는 건 잘 맞추는데 이거 보여주고 이거 맞추라고 하면 잘 못 맞춥니다. 인간보다 그건 오히려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최적화 훈련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나치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 훈련을 시켜야 좋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인간도 그렇죠. 너무 하면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너무 맞춤이 돼서 이거는 기존 유형은 기막히게 하지만 응용 문제를 못 풀죠. 인간들도 뭐 고등학교 학생들 죽어라고 하여튼 유형만 풀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얘기죠. 근데 끝낼 가능성이 없는데. 응용 문제 못 푼다는 거 인간과 사실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거. 굉장히 이게 유명한 거 테일한 거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서 채팅봇인데 채팅하는 거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틀 만에 갑자기 욕설과 뭐 그다음에 인종차별 엄청나게 해서 이걸 이제 없애버렸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완전히 미국판 1배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명한 거죠. 구글의 포토앱인데 딱 보면 마철루다. 이거 날개만 보여준데도 그 비행기다. 자동차다 딱 기막히게 알아맞혔는데 이걸 딱 보고서 고릴라다. 딱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사과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무튼 인공지능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보 처리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인공지능 이런 기계들이 다 기술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toys for the rich란 말 쓰죠. necessity for the poor냐, toys for the rich냐 표현하는데 어쨌든 정보를 독점하면 이게 세계 지배를 할 것이냐. 구글이 요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일자리 문제가 이제 굉장히 치명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러다이트 운동 다 아시죠? 이거 문제가 사실 흥미로운데 무인화라든가 공유경제 문제, 요새 공유경제가 사실 공유 없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기 저 우버라는 거 아시나요? 우버? 우리나라도 우버가 불법화됐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 우버가 굉장히 엄청나게 유행해서 택시가 다 망해고 우버가 다 대체됐는데 공유하는 건 좋지만 우버가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는 우버의 모든 이익은 전부 다 회사로 다 간다는 거 사실상 다. 그리고 우리 공경제도 아니라는 거 왜냐? 뭐냐? 공경제가 실제로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회사하고 일하다가 남는 시간에 그 차가 남을 때 그냥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버가 완전히 직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전부 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버로 바뀐 거죠. 근데 우버가 되어버리면 이건 뭐가 문제냐면 심각한 문제가 이거는 그 귀속된 게 이렇게 말하자면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장인 거죠, 본인이. 그래서 아무런 그 혜택이 없는 거. 우리 보험 전혀 안 돼 있고, 뭐 완전히 착취만 당하면서 훨씬 더 취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 문제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뭐 없어질 거라는 쭉 리스트하면 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교수. 교수는 이제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다 교수는 가끔 틀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그래서 제가 참 요새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참 다행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지식 전달의 의미는 없다는 거. 그러나 물론 다행히도 인공지능이 절대로 앞으로 못할 거라고 여겨진 것 중에 하나가 과학 연구와 예술의 창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여기 대해서 문제가 사실 이거보다 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걸 수가 있는 게 인공지능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나온 거 아십니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신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종교가 등록이 됐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또 다 지나가야 되겠네요. 안전 문제하고 군사적 목적이 핵심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인공지능을 독점을 해서 잡은 신자유주의가 문제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이 집단화가 되면 결국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과 그건 아마 1%겠죠. 많아. 1% 아니 0.1%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한 1%. 나머지 99%는 프레카리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레카리엇.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기술을 인간과 비슷하게 끌어올렸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도구적 합리성의 핵심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게 인공지능은. 제가 아까 기계랑 똑같지 않냐 같은 그런 인상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의 기계랑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와. 뭐가 차이냐? 바로 이거거든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비슷하게 보이게 해서 도구적 합리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킨다는 거. 이게 바로 한론의 극단이고 이거는 이론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한론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복잡계인데 생명처럼 복잡계인데 이거를 환원론에 입각한 기계처럼 관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그래서 저는 기계가 인간처럼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기계가 인간처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기계처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프레카르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능정보사에 이제 떠오른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하면 다 아시나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휴먼. 나중 사람 넘어서 전 떠오른 사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되겠네요. 시간이 안 돼서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떠오른 사람 그냥 지나가겠고 이건 이제 다 지나가겠고 이건 다 지나가겠고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코딩 교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왜 잘못된 나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겠고. 그 다음에 예술과 과학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건 말씀드리죠. 제가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뭔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 생각하다가, 과학을 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과학이란 건 상상을 상식으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다. 여기서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커먼 날리지라는 뜻입니다. 커먼 센스가 아니라, 우리 공유하는 공통의 지식. 이것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이건 제가 분명히 정의한 거니까, 이거 많이 이제 쓰시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거는 바로 상식에서 상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처음 생각한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나온 건데, 저희도 과학과 예술이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여겨서, 자, 그쪽에 대해서 좀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성, 예술도 하나의 복잡계 핵심이라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절을 당해서 제가 그냥 인공지능으로 그냥 이제 지나가겠고, 이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이거 다 지나가겠고, 예술의 합리성 다 지나가겠고, 이거가 본론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못 들어가고 마치고,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까요? 이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건 좀. 이게 뭐냐면, 떠오른 교육이라는 걸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떠오른 교육의 목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사의 자연의 이해, 합리적성과 비판적 능력, 과학적 사고, 곧 성찰력과 책임의식, 공동체 가치, 문제 해결 능력, 상상력과 진보적 정신, 의미, 해석과 소통, 예술적 소양과 문화. 이게 떠오른 교육의 목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다 동의하시죠? 다 좋은 말만 갖다 놨으니까 뭐 다 동의하실 텐데,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인간사의 자연의 이해가 아니라 성적, 점수 따기 학벌 지향이고, 합리적 비판적 능력이 아니라 일방적 주입, 무비판적이고, 공동체 자치가 아니라 무한 경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고, 상대가 진보 정식이 아니라 틀에 박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정형화되고 당연히 보수화되는 거고, 의미 해석과 소통이 아니라 의미 추구는 억제하고, 의미를 질문하면 혼난다며요, 고등학교에서. 해석과 소통이 결여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교육의 목표란 건 바로 민주시민 육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믿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저는 떠오름인간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어떻게 되느냐? 열등생과 우등생을 나눠서, 열등생은 열등의식과 체질과 프레카리옷을 가게 하는 거고, 우등생 우월의식과 독단지배 문제의 적이 되는 거죠. 사실 열등, 우등생이 둘 다 민주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등생으로 제가 유명했다고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우아무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양 아무개라는 사람, 대법원장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등생 이쪽에 핵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김 아무개도 그렇지만 하나같이 예외 없이 전부 다 S대 법대 출신이야 다. 희한하게도. 하여튼 어쨌든 지나가죠. 다 지나가겠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지나가겠고. 제가 왜 과학과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했는 건데, 하여튼 마지막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여기 줄 친 게 뭔지 말씀드렸죠? 여기 인문예술에도 여기 줄이 쳐 있다는 거. 요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논문입니다. 사실 이런 논문들보다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여기 시에 대한 논문이. 이건 시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냥 지나가겠고. 이건 다 지나가겠고. 요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이게 뭐냐면, 자, 과학 없는 인문학은 원숭이 노름에 불과하다고, 브루이노 라투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요새 잘 나가는 분이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과학적 인문학이라는 걸 주창을 했습니다. 후마니테 사이언티픽이라고 그러죠. 불어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딱 듣고 보니까 저도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인문학적 성찰형 과학은 맹목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문학적 과학이 필요하다. 과학적 인문학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시앵스 후마니테라는 걸 제가 만들었죠.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노노를 보면은, 노노 아시죠? 노노에 사이브락 즉 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여기 인문학 하시는 분들, 문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문과 하는 분들은 대개 다 보면 생각은 많이 하는데 잘 배우려고 안 그래요. 그럼 굉장히 위태할 수도 있다는 거. 반면에 학이불사증망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이란 걸 안 해보면은, 안 하면 이거는 허망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바로 이제 되게 과학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공부는 하는데 죽어라 배우는데 생각이란 걸 하질 않아서 참 문제라는. 그래서 공자님이 옛날부터 다 이걸 다 아셔갖고 이 문제를 다 미리 알았다는 거. 군자불긴이 뭐 이런 대기 면성이니 한 흥미로운 문제가 많은데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정말 흥미로운 문제인데 다 지나가겠고 요것만 이거는 지나가겠고 이제 이거 말씀드려. 인간본질 교육이란 게 옛날에는 노동으로 인간을 규정을 해서 기능교육 규정에서 근대 이성이라는 게 나왔죠. 저 교육의 성격이란 게 기본 교양교육과 직업 중시교육을 해서 이게 바로 근대 인본주의 교육이고 우리나라는 대개 다 이거였었죠. 얼마 전 그냥 거의 얼마 전까지도.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패러다임 바뀌는 건 제가 지나가 버렸지만 지식 노동이 되면서 20세기 들어와서 행위적 규정으로 이제 인간을 규정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와 정치 이런 걸. 그래서 교육의 성격이 지식 중심에다가 실용적 인문학이 돼서 바로 신자유주의 직능교육이 돼버린 거. 이거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서 입국한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건 창의성, 인간에 대한 본질적 규정이 이제 필요하고 정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성격이란 게 논리와 상상의 창의성 교육, 사회적 협동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교육이 중요해지고 이게 바로 복잡성의 떠오른 교육이다라고 이건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이제 호모 라보란스 노동인이고 여기 와서 호모 멘티스 지식 노동인이 됐는데 이때 와서는 호모 이매지나리우스 상상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서 넘어서서 이걸 하나 더 나가서 바로 이쪽에 이제 이거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상당히 여기서 노동으로 봤었을 때 이건 땜빵 노동이라 제가 번역을 했는데 호모 프레카리우스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호모 프레카리우스 땜빵 노동이라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는 21세기에는 호모 에메르겐스 떠오름 인간으로 가야 될 것이다. 떠오름 인간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위한 교육이 바로 복잡성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예.